안녕하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시험 치느라 고생하신 고1 여러분들. 저는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으로 가는 연안국어학원의 김보배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의 가장 마지막 지문이었던 이연보의 어부 단가를 같이 풀이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문학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혹은 그 작가의 평소 작품 경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오늘 같이 풀이할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의 갈래, 그 갈래적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연보의 어부 단가 같은 경우에는 갈래가 연시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작품 해석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조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조선시대에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조는 고려 중기에서 말기에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신진 4대부라고 하는 계층이 원래는 이제 경기체가라고 하는 가래를 많이 합류하는데 경기체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진 4대부들이 보통 학문적인 자부심이나 향락적인 삶의 자부심을 담는 가래예요. 따라서 임금에 대한 충이나 부모에 대한 효 같은 유교적 이념을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진 4대부들이 경기체가에는 담기 어려운 유교적 이념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래가 바로 시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의 시조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원천석의 눈 맞아 휘어진 대를 같은 작품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가 이제 점점 말기로 흘러가게 되면 외부의 침입 혹은 무신난 등이 일어나면서 점점 무너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고려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거나 무너져가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노래하는 작품들도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길제나 정몽주의 작품이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간적 감정, 즉 늙음에 대한 한탄. 나는 너무 늙기 싫은데 어느새 나에게 백발이 찾아왔어. 너무 싫어. 같은 늙음에 대한 한탄. 혹은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같이 인간적 감정을 다루는 작품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의 시조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앞으로 유교적 이념, 무너져가는 고려에 대한 안타까움, 무너져가는 고려에 대한 충전, 인간적 감정을 다루는 작품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면 해석이 쉽게 되겠죠. 자, 시간이 계속 흘러서 결국 고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조선이 건국되게 되면 조선 전기에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을 남성 지배층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우리 조선시대의 지배층들을 양반층 혹은 사대부층 혹은 성비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형식을 엄격하게 지켜줘야 되는 평시조나 연시조를 많이 창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배층들이 유학자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들의 관심사인 유교적 이념, 임금에 대한 충 혹은 부모에 대한 효 같은 그런 유교적 이념을 시조에 담게 되죠. 그리고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부귀, 공명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한가하면서도 풍류를 즐기고 소박하게 살면서 학문을 수양하는 일명 우리가 안빈, 낙도라고 부르죠. 가난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돌을 닦는 즐거움을 누린다 같은 이런 안빈 낙도를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시조에 이런 안빈 낙도를 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시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계속 흘러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작가층이 좀 확대가 되는데 양반층들뿐만 아니라 평민층이나 여성들까지도 이제 시조에 참가하게 되죠. 근데 이 평민층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엄격한 평시조나 연시조보다는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 형식이 많이 파괴된 사설시조를 많이 짓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이 평민층과 여성층이 사설시조를 등장시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평민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이념이나 안빈 낙도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시조에 담게 되는데 사실 평민이 살기 좋은 시대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민들은 더럽게 먹고 살기 힘드네 같은 삶의 애환 혹은 이게 다 지배층들의 수탈과 횡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지배층에 대한 간접 비판 또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볼까? 자, 이 웃음으로 눈물을 한번 닦고 힘을 내볼까? 같은 낙천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같은 것들을 사설시를 많이 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역할을 해주는 계층이 있는데 신분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 주로 양반들과 어울리는 계층 바로 기생들 되겠죠. 우리가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같은 작품을 생각해주면 좀 이해가 잘 될 텐데 자, 이런 기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반들과 어울리는
인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문학적 능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평시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기생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같은 주제를 많이 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시조라는 말을 듣게 되면 방금 전에 선생님과 공부한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좀 문학작품 해석이 쉽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영보의 어부단가 같은 경우에는 자, 갈래가 연시조인데 연시조? 그럼 남성 지배층이 있었겠는데? 그러면 내용이 유교적 이념 혹은 안민낙도가 아닐까 정도의 생각을 해주고 이제 접근을 해나간 얘기입니다. 자, 제목이 어부단가인데 원래는 이 이영보의 어부단가가 아니라 어부사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져 있었는데 우리 나중에 윤선도가 어부사시사를 창작하게 되면서 그 어부사시사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어부사시사보다 길이가 좀 짧다라고 하여 어부단가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어부단가 같은 경우에는 어부단가 같은 경우는 이영보가 순수하게 창작한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고려시대에 전해지고 있었던 어부가를 연시조의 형식으로 좀 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부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영보의 작품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부단가는 이영보의 작품이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수부터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 중에 실은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부. 말 그대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부를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자연에 숨어 살면서, 즉 자연에 응거하면서 좀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고 학문을 수양하고 좀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은자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 이 시에서 마찬가지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진짜 생업으로서의 어부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은자로서의 어부, 즉 오, 가짜 어부로 이제 설정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접근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실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실음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는 이 어부가 최고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즉 은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일엽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일엽편주라고 하면 이 나뭇잎처럼 작은 배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배가 작아도 나뭇잎만큼 작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일종의 과장법인데 왜 이 과장법을 사용했냐 하면 이 화자가 자연 속에 들어와서 화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삶을 살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그마한데 라고 과장법을 썼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일엽편주를 만경파에 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만경파는 만이랑의 물결, 즉 넓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이때 이 넓은 바다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타고 지금 바다에 나간 이유가 뭘까요? 과연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걸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뭐하러 나갔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러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경파는, 즉 바다는 뭐가 아니라 생업의 공간이 아니다. 어떤 공간이다? 풍류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나이가 하는 줄을 알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세라는 것은 인간 세상, 즉 속세를 의미하는데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이 인세, 즉 속세를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고 할까요? 자, 인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속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속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세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면서 부귀나 공명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모든 사람이 부귀와 공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게 된다? 경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굉장히 시끄럽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근데 자연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귀, 공명을 내려놓고 어떤 삶을 원해서 소박한 삶을 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굳이 너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 경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굉장히 자적하고 한가한 삶이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인세와 자아는 대비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인세는 속세의 공간을 의미하고 나는 이 속세를 다 잊었다고 했으니까 화자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한가롭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인세를 다 잊을 거니 낡아진 줄 알겠는가? 라는 것은 낡아진 줄도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이죠. 우리 서리법이라고 하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문문을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일수에서는 자연에서, 즉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에 들어와서 소박하고 한가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수를 보게 되면 국어 보면 전심녹수. 자, 국어 보면이라는 것은 아래를 쳐다본다는 얘기죠. 아래를 쳐다보면 청길 남떨어지처럼 푸른 물이 펼쳐져 있고, 자, 그리고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돌아보다라는 건 이제 주변을 돌아본다는 얘기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겹겹이, 이 만겹처럼 이렇게 첩첩이 이제 푸른 산이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천심녹수와 만첩청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푸른 물, 정말 푸른 산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연을 나타내는 일종의 대유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대유법이라 하면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 나타내 주는 걸 의미해요. 사실 우리 자연에는 이 푸른 물과 푸른 산만 있는 건 아니죠. 수많은 자연물들이 있는데 그 자연물들 중에서 아주 일부인 물과 산을 가지고 자연 전체를 대신 나타내주는 일종의 대유법입니다. 전심녹수 그리고 만첩청산은 뭐를 나타내는 자연을 나타내주는 대유법으로 이제 생각해주고요. 자, 현재 나는 어디 들어와 있다? 천신녹수와 만첩청산 같은 자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덕분에 뭐가 가려져 있다? 십장 홍진이 가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진, 즉 붉은 티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전에서 보통 속세를 상징하는 그 인세를 상징하는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자연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덕분에 어디와 단절되어 있다. 이 속세와 단절되어 있다. 즉 화자는 속세의 부귀공명 같은 그런 시끄러움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강호에 이때 강호는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 강과 호수로 해석하지 마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나타내는 자연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대유법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자가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데, 자, 월백이 막 쏟아집니다. 자, 흰 밝은 달빛이 막 쏟아져요. 자, 그래서 더욱 마음이 무심해졌답니다. 자, 이때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는 거죠. 즉, 부귀, 공명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 들어와서 소박하게 살고 싶은 그 화자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겠죠. 자, 소박한 삶.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합니다. 자, 따라서 이 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한가롭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무심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아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를 깨요 라고 했는데, 청아라 그러면 푸른 연잎을 얘기해요. 푸른 연잎에다가 이제 밥을 쌌어요. 그리고 녹류라고 하면 푸른 버드나무를 얘기하는데, 푸른 버드나무 그 가지에다 고기를 깨웠어요.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죠. 소박한 음식. 따라서 화자는 자연 속에 들어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청하에 밥을 쌌다, 이 녹류에 고기를 깨웠다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 무심한 삶입니다. 자, 노적 화총에다가 배를 메어두고 라고 했는데, 이때 노적 화총이라고 하면 갈대숲, 갈대가 굉장히 많은 그 갈대숲을 얘기하는데, 그 갈대숲에다가 배를 메어두고 이 도시락을 먹는 거죠. 자연 속에서의 소박하면서도 한가로운 삶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두어라, 이때 두어라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자, 두어라,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라고 했는데, 일반 청의미라고 하면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참된 의미, 자연 속에서 느끼는 참된 맛이라는 지금 시열인데, 화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자연에서의 참된 의미, 자연에서의 참된 맛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것들, 화려한 삶이 아니라 소박한 삶, 한가한 삶,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런 풍류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어느 분이 아시겠습니까? 라는 건 아는 사람이 없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지는 뭐다? 설의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 설의법을 통해서 아하,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뭘 느끼고 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삼수는 자연과 버타면서 느끼는 자연에서의 참된 의미, 한가로운 삶, 욕심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사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사수로 넘어가게 되면 삼도의 한운이 기하고 수중에
수중의 배구가 비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산도라는 건 말 그대로 산 꼭대기를 얘기해요. 산 꼭대기에 한가롭게 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물에는, 자, 수중에는 흰 갈매기가 날고 있어요. 아,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자연의 풍경인데 여기서 한가로운 구름과 흰 갈매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흰 갈매기, 너무 한가로운 구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자연을 나타내는 일종의 대유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화자는 뭐를 바라보고 있다?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자, 무심하면서도 다정한 것은 이 두 것이로다 라고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것은 당연히 이 한운과 이 흰 갈매기를 얘기한 거겠죠. 한운과 이 흰 갈매기야말로 욕심이 없고 다정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생의 시름을 잊어버리고 너를 쫓아서 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라 그러면 당연히 이 한운과 백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한운과 백구를 너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을 시킨 거죠. 그래서 화자는 평생 동안 시름을 잊어버리고 이 한운과 백구처럼 무심하게, 욕심 없이 무심하게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수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즐기는 삶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물, 일, 체라고 하는 시어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물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자연 속에서 굉장히 한가롭고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살고 싶은 그런 화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수였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제 오수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장안이라 하면 그 임금님이 계신 한 나라의 수도 여기서 이제 한양이겠죠. 그 한양을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화자가 자연 속에 들어와서 이 한양 쪽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북거리 마치 천리처럼 느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북거리라는 건 임금님이 계신 그 궁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가 자연 속에 들어와서 임금님이 계신 그 궁궐을 궁궐을 딱 바라보니까 이 천리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천리라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천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입니다. 그만큼 화자는 임금님이 계신 곳과 자기가 있는 이 자연이 좀 멀게 이제 느껴지는 거겠죠. 어주에 고깃배에 누워있다 한들이라는 거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고깃배에 누워있다 한들 임금님을 잊은 때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임금님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뭐다?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화자는 비록 벼슬에서 물러나서 지금 현재 몸은 감호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임금님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화자의 지금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이 지금 존재하는데 하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는 유교적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는 마음, 즉 속세에 대한 미련,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화자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현재 화자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어라 내 실은 아니라 제 세연이 없겠는가 라고 했는데 그치 내가 굳이 그렇게 막 나라 걱정, 임금 걱정하지 않아도 제 세연이라면 세상을 구할 형인이라는 거죠. 즉 인재, 그런 인재가 설마 없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굳이 걱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구할 형인은 많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성법인데 즉 화자가 지금 임금님 걱정, 나라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보통 임금님에 대한 마음을 연, 군, 지, 정이라고 표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우, 구, 지, 정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마음속에는 연구지정과 우구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뛰쳐나가서 다시 벼슬하겠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몸은 비록 감호에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라에 대한 걱정과 임금에 대한 걱정을 잊지 않고 있다. 즉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표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이연보의 어부단가가 이연보가 32세에 관직에 나갔다가 평탄치 못한 벼슬 생활을 마무리하고 76세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은 작품이에요. 따라서 화자가 몸은 비록 자연 속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임금님에 대한 걱정과 나라에 대한 걱정, 즉 영구지정과 우구지정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즉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표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공부한 이 이연보의 어부단가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상투적인 한자, 좀 생경한 한자를 많이 써서 작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리고 자, 풍경 묘사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3번을 굳이 하나 추가해주자면 화자가 배를 타고 나갔어요. 자, 바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과정이 없죠. 그래서 너는 있는데 너가 없다.
배를 타고 나가는 출항의 과정은 있는데 자 다시 돌아오는 기항의 과정은 없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이 이연보의 어부장가 같은 경우에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출항을 했다가 자, 풍류를 즐기고 돌아오는 과정이 다 나와요. 뿐만 아니라 상투적인 한자어보다는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연보의 어부단가를 공부했다고 해서 이연보의 어부단가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뭐까지 연결해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까지 연결해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 연안국어학원에서는 자 이처럼 이연보의 어부단가를 공부했다고 해서 이거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과 관련된 외부 지문을 함께 붙여서 공부함으로써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연안국어학원에서 국어 이제 수업을 수강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연보의 어부단가 같이 풀이해봤는데 3월 7일 전국 학력연합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